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000조예요. GDP 1% 쓸 돈이 없어요? 애 놓으면 1억씩 딱 주면 돼요. 왜 안 하냐고요? 자, 지금 저출산 얘기해 주셔서 얼마 전에 또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과 요책 이제 신간으로 내셨는데 대한민국 출산율과 노령화 속도만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확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인구가 2년 넘게 감소하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감소의 폭은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대략 한 20년 정도 뒤에는 4천만 인구도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 이대로 가면. 작년 출산율 0.7명이었나요? 예, 4분기에 0.6. 예, 4분기에 6.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출산이면 뭐 세계 최저 출산이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을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을 때, 책을 그래서 2월 말에 낸 게 그 통계 나올 때쯤 책을 내서 한번 좀 이렇게 마케팅을 해보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책에 또 정책 당국자들한테 좀 주는 조언도 있어서 4월에 선거 있으니까 그렇죠. 예, 선거에 임하는 어떤 정치권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기 실려있는 좀 저출산 관련돼 있는 대책들, 이런 것들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우리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까 중국조차,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중국조차 무려 3가지나 되는 돌파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적어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낙관론자잖아요. 낙관론자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 비관론들이 부각될 때, 아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런 대안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원인은 어떤 거에 있는 거죠? 예, 2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문화. 이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기사나 자료를 뒤져보니까 낙태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게 잡아도 20만, 많이 잡으신 분은 70만을 보시더라고요. 연. 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놈의 문화 때문인 거죠. 그죠?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사생아니, 애비 없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네,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이놈의 문화가 글러먹은 게, 저는 글러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게, 결혼이 너무 요새 화려하지 않아요? 결혼식장 가보시면 느끼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 증명이에요. 스드메, 결혼식장 어디냐. 그리고 뭐 신혼여행지도. 하와이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새 달러가 얼마나 강세인데. 집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문제인 거죠.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남에게 보여주는 세레머니예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이쁜 딸을 뒀다. 나는 잘난 아들 뒀다. 우리 집안 돈 많다. 등등등등. 그러니 앞으로 출산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사회 사람들,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혼이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적게 20만, 많게 보시는 분은 70만까지의 낙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니다, 이제는 비혼이 일반적이다. 딴 나라 전 세계 각국 다 결혼하는 커플은 굉장히 드물고 아주 희소하다. 비혼이 정상이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 놓고 살다가 헤어지면 되는데, 뭐 결혼한 부부는 이혼 안 하냐? 2쌍 중에 1쌍 이혼한다는 소문도 있지 않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범해지고, 또 이걸 정부가 장려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결혼 건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접어야지. 어떻게 접으면 되냐? 쉬워요. 그냥 헝가리처럼 하면 돼. 애 1명 놓으면 나라에서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20살이 딱 되면 아가씨들한테, 또는 결혼한 동거하는 남편 있다 그러면 총각들한테 줘도 되고요. 아무튼 애 놓으면 1억씩 딱 주면 돼요. 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어요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요,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냐면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에서 연구 사례가 다 나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 전에 저출산 대책,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 혜택들을 선별적으로 딱 해주는 정책을 썼더니 한 0.2에서 0.3명이 탁 튀더라는 거예요. 출산 전에 이사 와서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설계를 잘만 하면 그 지역에서의 출산율을 올리는 걸 다 검증이 돼 있어요.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여기 소개를 해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어느 논문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2가지를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문화가 개판이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사는 데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결혼을 해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처럼 될 거고 유럽처럼 될 거예요.
10쌍 중에 3쌍이나 결혼하면 잘하는 거고 결국 그건 신분 증명이야. 두 번째,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분기점이 뭐냐 하면 매년 20만에서 70만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낙태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아이를 낳아도 당신의 생계와 당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아, 돈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1억씩 주면 돼요. 그러면 20만 명 태어나면 20조잖아요. 여러분 그 돈 푼돈이에요. 왜?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000조예요. GDP 1%예요. 여러분 저출산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 거 말고 GDP 1% 쓸 돈이 없어요? 한마디 더 해볼까요? 우리나라는요, 전체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조세 수입의 20.7%를 교육비에 그냥 할당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출산 때문에 학교가 텅텅 비잖아요. 서울조차 폐교한 학교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남아 돌아요. 당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아들한테 갑자기 중국산 PC 주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게임용 PC 하나 더 생긴 거지. 왜? 돈이 남아 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부금이 거의 지방에 있는 지방교육청과 각종 교부금이 한 80조 이상 돼요. 거기서 20조 뗍시다. 남아도 그 돈 빼도 아무 지장 없어요. 왜? 학령 인구가 계속 주는데 뭐. 교대 인기 폭락하는 거 봤잖아. 임용이 안 되니까 그 인기 좋던 교육대학교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은 남아 도는 나라가 우리가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운이 훨씬 좋은 게 중국은 아직도 신흥국인데 저출산이 왔고 우리는 부자 나라인데 저출산이 온 거잖아요. 1인당 GDP PPP 기준으로 해서 5만 불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5만 불 정도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령화 되기 전에 세금 지금 잘 내잖아. 그러면 이 세금 걷어가지고 교육 예산을 출산 예산으로 전용해서 애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1억씩 대출해 주죠. 무이자 대출. 예를 들어서 둘 놓으면 2억 대출. 무이자로 대출해가지고 한 40대까지 그냥 연장. 그 셋 놓으면 반 탕감, 넷 놓으면 전부 탕감합시다. 헝가리는 그렇게 하니까. 이거 푼 돈이에요.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너무너무 쉬운 돈이에요. 이걸 왜 안 하냐? 정치의 문제인 거지. 이거 법만 개정하면 되잖아. 교육 예산, 우리나라 전체 조세 수입의 20.7%를 교육 예산에 무조건 배정한다. 이 법을 조정해가지고 그 20.7% 조정은 그대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예산을 교육 예산 중 일부를 저출산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뭐 하나만 놓으면 되죠. 왜 안 하냐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2006년 생겨서 지금까지 15년,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돈을 몇백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고요. 실제로 쓴 돈은 매년 2조도 안 썼습니다. 그 양육수당. 저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아는데요. 양육수당 합쳐서 2조 연. 그 10배 씁시다. 그리고 그 뭐 이상한 데 자꾸 뿌리지 말고요. 집에 돈을 꽂아줍시다. 그렇게 또 부자들만 해 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1인당 그 소득이 상위 우리나라 연말정산에서 상위 10%인 가정은 5천만 원만 주고 그럼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한 50%인 가정은 1억 5천 주면 돼요. 저는 수용하겠어요. 우리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들에 대해서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나? 심각하게 안 본 거야. 이 문화를 바꾸는 거 귀찮잖아요. 뭐 당장 유생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뭐 결혼도 안 한 커플들한테 돈을 준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네. 그 전에 다 애들 망하게 생겼는데 제사상 차릴 애들도 없는데 무슨 놈의 유교 도덕이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런 이상한 소리도 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먼 미래 나라의 미래를 크게 나쁘게 만들 요인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show me the money. 돈을 쓰자. 그리고 제도를 완화해서 신혼부부 특공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신생아 특공 결혼한 커플에게 준다? 좀 그렇게 이상한 잡탕을 만드냐고요. 결혼은 소득이든 미모든 능력이든 부모님 재산이든 학벌이든 아무튼 상위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지. 애 있는 집에 주자고요. 간단하잖아.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경제성장과 여성의 학력 수준 향상도 있던데요? 그게 돈 문제라는 거지. 이게 다 돈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프리즘 같은 회사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정말 많이 뽑아요. 저희는 재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 특히 유연근무제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출근해도 오케이예요. 왜? 애기 학교 등교시키고 와도 돼요. 또 저녁에 애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면 왜냐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조기 퇴근도 가능해요. 근무 시간만 채우면 돼요. 재택으로 채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연한 근무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으면 이 문제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비해서 한 10%툭 떨어져요. 잘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 초등학교까지 키우는 동안 한 10년 경력 단절하고 다시 딱 나오면 식당 이모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 고학벌 여성들조차. 그러니까 그 여성들 입장에서 아기에게 들어가게 되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생애에 걸친 자신의 소득이
매덕 감소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했잖아요. 돈을 드리러. 그분이 손해 본 것만큼 나라에서 메워주면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새 점점점 아빠들도 휴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데 제도 바꾸는 건 너무 힘들잖아.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게 힘드니까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간단해요. 인간을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훈육. 이러면 돼, 안 돼. 그러고 부모님이 계속 옆에서 뭘 하면서 잘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 비전을 계속 제시해주는 한편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면 되잖아요. 높은 연봉이라든가 많은 용돈이라든가 주변의 칭송.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이라든가 수많은 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훈육과 칭찬, 용돈과 채찍을 함께 휘두르면서 왜 저출산 문제에서는 넌 그러면 안 돼. 결혼을 해야지. 애는 하나 있어야지. 이딴 소리만 하지 말자고요. 돈을 드리고 마음에 태도는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주라고요. 왜 돈 한 푼 안 주면서 입만 방정을 떠냐고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입을 꿰매야지. 평소보다 흥분하시고. 아니 아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꼰대들 특히 제 또래들이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제 또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또래들이 좀 인정하자는 거죠.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애들한테 뭘 하고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 나 안 봐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 맨날 애한테 뭐라고만 하면 아빠 언제 나 안 봐도 되나 보지? 진짜예요. 요새 애들은 갑이야. 우리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50대, 60대 이 늙은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바뀌는 첫걸음이 뭐예요? 며느리가 오고 자식이 집에 오면 용돈 주듯이 돈을 풀어야 된다. 그 돈은 어디서 풀 수 있다? 바로 지방교부금 그리고 교육재정에서 얼마든지 풀 곳이 있다. 인구 주는데 지방교부금 늘죠. 인구 주는데 교육청 예산 늘죠. 이거 조정하자. 그래서 애 많이 나면 지방 소멸을 다 막을 수 있고 경제를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고 이번에 정부 이제 또 총선에서 집권당이 또 나올 텐데 그 집권당이 이런 0.6명, 0.7명의 저출산을 보고도 아무 일을 없다라면 다음 선거에서 응징을 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과 여성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는데 고학력자가 많은 선진국이 다 출산율이 낮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또 유연한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는 탐욕적인 일자리. 우리죠 뭐. 지금 우리죠. 우리 밤낮이 없잖아요. 네. 일할 때. 솔직히 뭐 야근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야망에 찬. 저도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서 그 운용자산잔고가 느는 거 보면 열심히 하게 되고 구독자 수 늘어나고 광고 들어오고 너는 이게 하는 것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요청이 오거나 건수가 있으면 예라고 말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죠. 이걸 탐욕적 일자리라고 부르죠. 반대로 유연한 일자리가 뭐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 내가 애를 받으러 가야 돼.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를 하교를 시켜서 밥을 좀 먹여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지금 급한 일 생겼는데요. 팀장님 출근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이 우리 재택 주 2일 하거든요. 재택하고 계시는 우리 경단역 그 팀장님이 여자 팀장님한테 제가 팀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전 못하거든요. 왜? 그분은 지금 아이를 갖고 있는 중인데 대체제가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 일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이브리드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요. 너 뭐 그만두고 회사 다니기 싫어? 이 소리 전 많이 들었거든요. 저 애가 아파서 지금 응급실 좀 가야 됩니다. 회사 다니기 싫어? 진짜 들었어요. 저 이번 주 설 연휴 하루 더 붙여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운영 성과가 이 모양인데 너 지금 여행 가겠다는 말이 나와? 제가 모 기관, 모 펀드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 이게 탐욕적인 일자리죠. 언제든지 그 위에 분이 부르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버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부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는 순간 아빠의 소득이 올라가요. 비슷한 또래 같은 학력을 가진 미혼 남성의 소득에 비해서 아빠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왜? 야근을 하니까. 나 때문에 와이프가 유연한 일자리 내지는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탐욕적 일자리에서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희생한 아내를 내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탐욕적으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임금격차가 심한 나라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제일 심하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탐욕적 일자리가 많다. 그리고 이걸 조정하는 건 개개인의 회사 차원도 가능하겠지만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야죠. 저는 어디 그 기업들 방문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족 친화적 기업 팻말이 붙어있는 회사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 팻말이 있으면 이 회사에 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별거 없더라고요. 자, 그러지 맙시다. 아까 했던 이야기 계속 할게요. 자, 가족 친화적 기업, 여성들을 경단녀들을 많이 고용하고 또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가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줍시다. 그리고 근로자들 고용할 때마다 나라에서 돈 보태줍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세상이 바뀌지. 이거 가족 친화적인 남자도 이제 육아휴가 내고. 아직까지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남자가 휴가 내면 이건 퇴사 신호였거든요. 지금도 뭐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육아휴가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놈의 나라가 문화적으로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이런 어떤 집단주의 문화, 유교 잔재, 일제시대 문화, 나쁜 거는 일제시대에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시다. 아무튼 일제시대 잔재잖아요, 이게.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에 하라면 해. 어디 말이야, 어디. 이런 식의 누구나 이건 해야 돼라는 문화를 청산하는 게 저는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생각도 하고 더 행복한 사회 만드는 길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많이 묻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한 3년에서 10년간 엄청난 호황이 오거든요. 그 호황이 경제성장의 호황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근로자 1인당 소득의 증가를 뜻하는 호황인 거죠. 왜냐하면 은퇴자가 많으니까 전 국민 소득 증가가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호황을 저는 이야기한 거고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 지공거사님들이 되셨잖아요. 네. 지하철 공짜 타고 다니시는 65세 연령대에 도달하신 그 수많은 분들이 매년 80만씩 나와요. 그분들이 사회에서 탁탁탁탁 은퇴해 나가면 그분들이 빠져나간 일자리에 젊은 사람 한 자리에 2명을 고용해도 될 만큼의 임금 여력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1년 차에 받았다는 임금과 30년 차에 받았다는 임금이 2배가 넘어요. 자, 그런데 생산성은 AI 시대에 지난 시간에 AI 이야기했지만 전쟁도 이제 AI 군사령부가 등장해서 거기서 이걸 폭격하니 만해를 얘가 지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떤 목표물을 공격해라라는 지시는 AI가 내리는 세상이 왔는데 자, 코딩 배우고 영어 잘하는 1, 2년 차가 잘하겠어요? 30년 동안 늘 전통적인 일을 하던 분이 잘하겠어요, 이제. 전자겠죠. 그런데 임금은 30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2배 더 받거든요. 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30년 동안 생산성에 비해, 왜냐하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기술이 쓸모가 없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 또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보장받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던 분이 탁 퇴사를 했어. 숨통이 튀겠지. 승진적처도 풀리고 그전에 뽑지 못했던,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못 뽑았던 젊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이 하나를 올려주면 호봉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이제 호봉제도 개혁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회에 한 3년에서 10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 좋아지냐 이렇게 물으면 왜냐하면 그 세대가 아직 58년 개띠 뒤에 63년생까지 아직 그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물론 시장에서 근데 이제 상징적인 58년생이 만 작년에 65세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한 3, 4년 정도의 고비를 지나면 기업들의 좋아지는 게 확 보이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겠지. 현대차에서 전기차 공장 만들겠다 그럴 때 파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자리면 자기 아들, 딸들 고용시키라고 고용 세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 그냥 이게 다 아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이 공장에 열정을 쏟고 드리는 품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자기 애도 뽑아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좋고 맨날 파업을 해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될 만큼 안 좋은 일자리면 왜 자기 애를 거기다 꽂아달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은행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은행 1층 점포가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신설 은행들 엄청 생기던 시절에 들어왔던 은행원들 90년대 초반에 은행에 들어와서 지금 30년째 부장님들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시는 그분들이 자, 생산성이 지금 들어온 50명밖에 안 뽑아요. 제가 있었던 은행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뽑던 시절이 15년 전인데 지금 50명, 100명 뽑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500명 들어오던 인력들보다 지금 인력의 생산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높겠죠. 이제는 공학계열 졸업자들만 뽑아요, 은행도. 그냥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회가 운이 진짜 좋아요, 지금. 어떤 운이 왔냐 하면 첫 번째는 중국이 알아서 망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 2025 때문에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우리는 중국에 밀려 다 망한다 그러다가 미국이 앞장서서 중국 때려주고 있죠. 자, 두 번째 뭐예요? AI 혁명이 왔어. 근데 AI 혁명이 왔을 때 막 그때 우리가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이어서 애가 엄청 태어나. 자, 앞으로 그 수많은 인간이 하던 일들을 AI가 탁탁 도와주며 예전에 비해서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애들이 엄청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겼겠지. 근데 그럼 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출산 덕분에
지금 매년 입사하는 대학 입학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운이 좋은 게 이때 맞춤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난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매출이 중요하죠. 그러나 판관비는 줄 거 아니에요. 왜? 호봉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퇴사하니까 기업들이 가벼워져. 그리고 가벼워지면서 마진이 생기고 이전에 퇴사한 사람보다 적게 뽑아도 되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연봉을 줘도 판관비 부담이 전혀 부담이 안 되겠지. 인재를 뽑을 수 있지. 거기다가 이익이 나니까 AI 혁명에 더 투자할 수 있잖아. 완전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의 대운이 한 3년에서 10년 사이에 와요. 그걸 잘 활용하냐 못하냐는 항상 그렇지만 그 운이 왔는데 로또라도 긁어야지. 운이 내게 되지. 안 긁고 그냥 알아서 잘 되겠거니 하고 있으면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큰일 나거든요. 왜? 회사 생활이든 사회생활을 25세 한다고 치면 그렇잖아요. 2010년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 예. 뭐 AI 아니라 뭘 해도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동력의 공급의 감소 그리고 그때 58년 때가 75대거든요. 어디 가겠어요? 전부 다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75까지는 팔팔하다가 딱 그때부터 이제 건강기대 수명이 끝나면서 여성들은 좀 더 건강하시고 남성들은 70 전후에서 아무튼 아프기 시작하니까 평균이 이제 그 나이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연금 및 건강 재정이 빵꾸 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답 다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부터 애들 한 명 태어날 때마다 1억씩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20년 뒤에 근로자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되고 그러면 1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AI 혁명의 중국 몰락에 우리 뛰어난 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비용 부담 강화된 걸 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이 AI 혁명에 올라만 타면 그때 돼가지고 부족한 인력들은 인도의 천재들 좀 수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해서 어떻게든 버텨나가다가 지금 2025년생들부터 우리가 1억씩 주며 여기서 출산율이 폭발했던 애들 들어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죠.